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21만 명의 동의를 얻은 내용입니다. 청원인들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20만 명이 넘은 청원에 청와대는 이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독도 헬기 추락 영상 등 최근 계속 등장하고 있는 KBS를 둘러싼 논란.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함께 해보시죠. 11월 9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KBS가 여러 가지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언론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거짓말 하나로 KBS에 불어닥친 나비 효과라는 제목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지난달 31일 독도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죠. 당시 KBS 직원이 독도 추락 헬기 영상을 촬영하고도 독도 경비대의 요청에 영상 일부만 제공하고 단독 보도를 위해서 영상을 숨긴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비난이 계속됐습니다. KBS 측에서 이에 대해서 그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진 상황입니다. KBS는 재난 주간 방송사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 거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청원 게시판도 지금 뜨겁습니다. 네. 이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 20만 명을 넘었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 수신료라는 게 그 KBS가 1963년 1월 1일부터 월 100원씩 징수하기 시작을 해서요. 네. 컬러 방송이 시작된 계기로 1981년부터 매월 2,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1994년 10월부터는 한국전력이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서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더한 총액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수신료에 대한 청원은 2017년 국민청원이 생긴 이후에 수백 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동의가 가장 많았던 것도 3만 정도에 그쳤었는데 이번에 청원 동의자가 20만을 넘어서 정부가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동안 수백 건의 청원이 있었지만 이번에 유독 청원 동의자가 많아진 데는 최근 KBS에 잇따른 논란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독도 그 헬기 추락 사고 영상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또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논란이 있었죠. 네. 최근에 시사 직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일 문제와 관련해 일본 극우 언론인의 멘트를 여과 없이 내보내서 국민 정서를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황사 원인을 분석하는 리포트에 동해 표기를 Sea of Japan, 그러니까 이제 일본해라고 표기된 지도 가 이렇게 노출되기도 했고요. 네. 또 인터뷰 왜곡 논란, 인터뷰 내용 중에 일부를 검찰에 확인한 문제 등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와의 진실 공방도 이렇게 큰 몫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재난방송과 관련해서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당시에도 재난방송으로서 특보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그냥 정규 편성을 내보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독도 헬기 추락 영상건이 또 발생을 한 겁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KBS를 비판하고 있고요. 네. 그만큼 여론도 KBS에 그렇게 우호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숫자상으로도 나타나는데요. 미디어 오늘하고 리서치뷰가 공동으로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국 사태를 가장 공정하게 보도한 방송사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그 MBC가 18%, TV조선이 17%, JTBC 14%, YTN 6% 순으로 나옵니다. 연령대로 보면 MBC는 30, 40대에 집중돼 있고요. TV조선은 60대, 70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36%, 또 정의당 지지자의 25%가 MBC를 꼽았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40%, 바른미래당 지지자의 14%가 TV조선을 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KBS는 뭐 민주당, 자한당 지지층 모두에게 외면을 받은 거죠. 네. 사실 KBS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나요? 네. KBS 그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있죠. 저널리즘 제이에서 그나마 뭐 이런 여러 내부 문제들을 비판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된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서도 내부 논쟁이 있었는데요. 네. 저널리즘 제이가 송현정 기자의 인터뷰 논란을 다루면서 사내 게시판이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또 재난방송 논란에서도 그랬고요. 인터뷰 왜곡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그 시사 직격 프로그램 논란과 관련해서도 프로그램 패널들이 이런 말들을 했는데 KBS가 이제는 더 이상 게임 체인저가 아니다. 엘리트 의식을 버려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바뀌고 수용자들은 이제는 뭐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비판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생산자의 역할도 하는 시대인데 아직도 옛날 문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거죠. 네. 사실 방송사 하면 KBS, 네. 언론사 시험을 준비하는 그 수험생들도 네네. 일단 KBS를 첫 번째 직장으로 싶어하죠. 꼽을 정도로 네. KBS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엘리트 의식이 최근 이런 일련의 사태를 불러왔다는 내부 비판까지 또 이러다 결국에는 수신료 폐지 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에요. 네. 그 방송법 제44조에 KBS의 공적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KBS와 관련된 문제,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공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 또 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불만족이 이제 이번에 시청료 거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그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에 대한 시청자 평가가 높을수록 KBS에 호감을 갖고요. 네. 또 그중에서 윤리적, 자선적 책임이 수신료 부담 의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으로서의 그 윤리적 책임,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 무너진 거죠. 네. 양승동 KBS 사장이 이번에 독도헬기 추락사고 실종자 가족들을 논란이 있은 후에 네. 만나러 갔었죠. 네. 근데 사실 문전박대를 당했잖아요. 네. 참 어떻게 하다가 KBS가 이렇게까지 됐나. 이 내부 KBS 내부의 움직임은 있나요? KBS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비판이 이어지면서 조금 이제 벗어나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획기적인 안을 좀 발표를 했는데 KBS 신임 보도국장이 차별화된 뉴스를 생산하지 못하면 수신료를 회수당할 수도 있다라며 출입처 제도의 폐지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제 16년 만에 이 편성 규약도 개정을 해서 독립성 보장을 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을 하고 편성위원회 의무화를 명시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도 이 시간에 네. 그 검찰개혁에 이은 언론개혁 얘기를 하면서 이 출입처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번 했었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 KBS 내부에서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런 출입처 제도를 바꾸는 것,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출입처 제도까지 폐지하겠다. 좀 획기적이긴 한데, 네.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글쎄요. 출입처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이제 패거리 저널리즘 네. 이런 것들이고요. 출입처 중심의 취재와 기사 생산에서 이제는 이제 그래서 이슈 중심의 취재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긴 한 건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보면 그 보도국장 임명안에도 37%가 반대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물론 통과는 됐지만 네. 37%면 그동안에 보도국장 임명했던 거에서 보면 굉장히 그 반대안이 높았던 반대 비율이 높았던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구성원들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이고요. 네. 또 미디어 환경 변화, 수용자 변화를
그럼에도 이제라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레거시 미디어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이나 근본적인 성찰을 하겠다는 의지, 또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라고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한국 사회 공영방송의 존립 의의와 과제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공영방송의 가치를 구별성과 신뢰성으로 두고 현장 기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기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오늘 인터뷰 이 내용으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KBS 편성 규약의 취재와 실무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또 헌법 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또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 공영방송의 출발점은 양심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말들을 이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기자가 했거든요. 네. 기자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법률가도 그렇고 지금 우리 사회 이 시점에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거짓말 하나로 KBS에 불어닥친 나비 효과라는 기사 제목을 교수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이 어떤 규정,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것에 우선하는 것이 언론인으로서 어쩌면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 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네 이렇게 KBS 얘기로 시작해서 또 묵직한 화두를 던져주고 가시는 조수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YTN 뉴스 FM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애정어린 비판을 직접 달려가서 들어보는 열린 마이크.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YTN 라디오의 진정한 서포터즈, 애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열린 마이크. 오늘도 김예은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애청자분을 만나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이 서초동에 거주하시는 60대 주부 김정인 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김정인 님은 60이 넘은 나이에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학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었는데요. 먼저 김정인 님의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66, 곧 67되는 엄마인데, 아이들은 이제 딸이 둘인데, 큰 딸은 이제 자기 직장 다니고, 그 다음에 둘째는 취업 준비하고 있고, 저는 이제 40년 주부죠. 김정희입니다. 네, 40년 주부. 네. 66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시네요. 그렇죠. 네. 네, 요즘 김정희 님은 또 공부에 푹 빠지셨는데요. 네. 2개의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요. 2개입니다. 2개. 네. 사실 이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 어머님께서 그러셨는데요. 뒤돌아서면 까먹고 앉으나 서나 까먹고 또 무엇보다도 체력적으로도 힘들고요. 그런데 정희 님께서는 이 공부를 통해 쌓은 지식들을 나중에 주변 사람들과 나누겠다라는 작은 꿈이 있으셨는데요.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신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사 급수 시험을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산회계 2급 시험 공부 중. 근데 치매 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수화를 해보려고. 네. 한국사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시고. 네. 전산회계 2급. 이거 좀 특이합니다. 이 전산회계 어렵지 않을까요? 이거를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이 전산회계 공부를 하신다는 게 이분이 참 학구적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또 수어까지 배워야겠다라는. 그러게요. 네, 앞으로는 계획도. 이제 나는 이제 수어를 배우겠다. 네. 계획까지. 그런 센터에 가서 지식 나눔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전해주셨는데요. 멋지세요. 이렇게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신 김정희 님은 또 저희 YTN 라디오를 애청취하고 계셨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가 됐는데 제일 먼저 달려와서 취재를 한 방송이 YTN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잘 듣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아침에 일단 눈을 뜨면 TV면 24 YTN을 틀어놓고 라디오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듣다가 이동영의 정면승부까지. 왜냐면 방송에 대한 공평성 아주 그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YTN 라디오는 2008년에 개국을 했어요. 네, YTN 네. TV가 이제 그 당시에 네. 94년에 개국을 하고 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뭐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에 있었던 큰 사건 사고 현장에서 24시간 동안 이제 현장 상황을 리얼하게 뉴스를 중계하면서 그때 사실 폭발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때부터 YTN의 팬이 되셔서 라디오 개국 이후에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되게 애청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당시에 김정희 님이 그날 거기 현장에 가던 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서초동에 사시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날 정말 조금은 일찍 갔어도 사고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피해자가 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YTN에 대한 채널 자체에 대한 애정이 크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직접 보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즘도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YTN 라디오를 즐겨 듣고 계셨고요. 문자도 매일 보내고 계셔서 선물도 자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특히 이 책 선물을 많이 해주셔서 좋다. 라는 얘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네, 뭐 냉장고나 TV 주는 채널도 있던데. 네. 너무 약소하네요. 유독 책 선물을 많이 받으셨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또 남다르신 분이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열린 라디오도 즐겨 듣고 계셨는데요. 열린 마이크를 들으며 느끼셨던 이 인상 깊은 점들을 YTN 라디오에 바라는 점과 연결지어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YTN에서는 토요일 날 열린 마이크에서 이런 방송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시정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청취자들이 직접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발음을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정한 방송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은 있어요. 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한 방송을 해달라라는 말씀이셨고요. 저희가 김희연 리포터 우리 열린 마이크를 시작한 게 이제 한 7개월 이상 한 1년 다 가까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열린 라디오 YTN 프로그램에 열린 마이크 코너를 이야기해 주신 청취자분은 없었어요? 유일합니다. 네, 최초입니다. 네, 저도 네, 놀랐습니다. 네, 정말 주말 저희가 저녁 8시 20분에 방송이 되는데 이 시간에도 이렇게 라디오를 열심히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열린 마이크가 참 좋은 코너거든요. 네. 이게 애청자분들이 진정 어린 충고를 해주시는 코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열린 마음으로 애청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이 코너가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혜연 리포터와 저의 기획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네, 너무 잘 네. 애정어리게 받아들여주고 계셔서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60이 넘은 나이에도 학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계시는 김정희님 만나봤는데요. 너무 반가웠고요. 앞으로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 리포터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지구촌의 또 다른 우리 이웃 난민 이야기.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합니다. 가수 호란 씨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코너 그리고 늘 함께하는 분입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신혜인 공보관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호란 씨 오랜만에 방송에서 뵙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입니다. 저도 YTN 라디오는 처음이거나. 처음이시죠? 네, 라디오 출연 자체가 지금 뭐 한 3년 만인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조용히 지냈어요. 조용히 뭐 공연도 소소하게 하고 하면서 이제 얼마 전에 좀
중요한 일이 있었죠.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오늘 그 중요한 일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주실 건가요? 네, 그러려고 나왔습니다. 네. 3주도 안 됐어요, 아직. 네. 3주도 안 됐는데 태국을 다녀왔거든요. 네. 2박 3일 짧은 일정으로. 네. 태국에 있는 멜라 캠프. 음. 태국에 있는 가장 최대의 난민 캠프라고 하는 멜라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가 태국 최대의 난민 캠프군요. 네. 네. 여기에만 35,000? 35,000명 정도 주로 카렌족 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카렌족이면 미얀마의 네. 카렌족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태국 최대의 멜라 캠프라는 난민촌에 다녀오신 거군요. 네네. 네. 어떠셨어요? 생각했던 거랑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난민 캠프라는 자체를 처음 가봤고,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난민이라는 사람들과 이렇게 직접적인 접촉을 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두 번째이긴 한데, 네. 이제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국내에 계시는 카렌 네. 난민들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 그냥 이렇게 인사만 나눈 정도라고 해야 공연하러 하지. 가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네. 이렇게 그분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네. 이렇게 뭔가 직접적인 접촉을 할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처음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는지도 들여다보고 실제 그분들이 난민 캠프 안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네. 봤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제가 상상했던 거랑은 또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뭐랄까 너무 영화 같은 이렇게 막 도식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난민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냥 스테레오타입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고정관념이. 네. 딱 보고 둘러보고 공보관님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첫 감상을 말씀드렸던 게 참 인간이 강하군요. 이런 얘기를 먼저 드렸거든요. 대뜸. 뭐 앞 설명도 안 하고 근데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아, 네. 인간이 되게 강하구나. 그러니까 불편한 환경이에요. 그럼요. 네, 보면은 사실 이렇게 막 집이나 이런 것들도 좀 열악하게 지어져 있고 네. 그 안에서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구나 이 사람들이 네.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놨구나 네. 이게 느껴져서 좀 경이롭더라고요. 좀 감동적이었어요. 그랬군요. 공보관님, 호라시 다녀오신 네, 멜라 캠프 네.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멜라 캠프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미얀마랑 국경을 나누고 있어서 네. 많이들 아시다시피 미얀마에 이제 소수민족들이 많아서 박해를 받는 민족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태국은 국가 전체가 한 60만 명 정도의 난민을 보호하고 있고요. 아. 그 중에서도 이제 미얀마랑 국경에 위치한 네. 그 멜라 캠프 같은 경우는 호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태국에서도 이제 최대 규모의 난민촌입니다. 아, 그 호란 씨가 한국에서 조금 전에 공연 때문에 우리 카렌족을 사실 처음 만났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그게 2년 한 2년 전이에요. 됐어요. 네. 네. 2년 전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우리나라에 재정착한 카렌 가족들을 난민들. 모시고 토크 콘서트처럼 네. 그때 이제 홍보대사이신 정우성 홍보대사께서 아. 같이 이제 대담도 나누고 그랬군요. 가족들과 함께 해서 거기서 이제 카렌 곡을 네.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카렌어로 이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굉장히 감동을 했고 또 그 같은 곡을 또 멜라 캠프에서도 공연을 하셨는데 아, 이번에요? 네, 어.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이들이. 네, 왜 안 그랬겠습니까? 고향을 등지고 떠나온 분들이잖아요. 네. 난민이라는 분들이 고향을 떠나서 사실 낯선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고국에서 했던 고향에서 했던 그 말들, 음식들, 뭐 풀냄새, 공기 이런 것들과 사실 너무 오래 떨어져서 지내다 보면 향수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을 법도 한데 그렇죠. 그분들한테 직접 고향의 말로 모국어로 그쵸. 카렌어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이게 미얀마어도 아니고 뭐 태국어도 아닌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실 자체가 조금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그 나라를
어떻게 보면 잃고 네. 떠나서 네. 지내면서 문화와 언어를 지키고 있다는 게 뭐랄까 자부심 같은 것도 느껴지고 네. 그러니까 자신의 뿌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힘을 보태고 싶었어요. 그 행위 자체가 가치 있다는 거를 다른 사람도 알고 있다. 네.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걸 당신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 노래를 골랐죠. 네. 그리고 또 그 노래가 카레너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또 있는 게 네. 그 노래 작곡자가 네. 카렌 난민이에요, 또. 그게 그 방금 말씀드린 그 멜락 캠프 안에 거주하고 있는 네. 이제 거기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이들 중에 음악에 관심이 있고 이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작곡을 하고 그걸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네. 자기들끼리 막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 중에 하나예요. 그 가사도 정말 되게 벅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이가 쓴 가사잖아요. 네. 20대 젊은이가 쓴 가사잖아요. 근데 네. 그 가사 내용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도 쓸 수 없는 가사예요. 이를테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사람들이 죽고 소녀가 죽고 아이들이 울고 있고 뭐 사람들의 몸이 부서지고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살아가고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웃고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눈물 짓고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그 사람들한테는 뭐 소설 속 이야기라든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엄마, 실제로 고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대의 목소리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구나 생각하니까 더 좀 불러야겠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참 비극적인 현실인데 그런 현실들을 담담하게 불러낸 노래를 직접 또 현장에서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뭐 우쿨렐레 연주도 하셨다고. 그럼 요번에 이제 멜락 캠프 가서요. 네. 이제 기타 같은 경우는 해외 갖고 다닐 때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저희가 해외 공연을 가더라도 수화물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등치가 네. 있다 보니까 핸드캐리가 기내 반입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우쿨렐레는 기내 반입이 돼요. 작아가지고. 작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좀 카렌 사람들의 특징이 이게 뭐랄까 되게 조용조용하면서 수줍어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눈이 반짝반짝반짝 하는데 네. 다들 약간 좀 이렇게 어색. 저도 어색한데 그 사람들도 어색 약간 숙기 없이. 네. 이랬는데 이렇게 노래 주고받고 하면서 얼굴 좀 풀리고 한국인 연예인 중에 누구 좋아해요? 그랬더니 이민호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환경에 있든 애들은 애들이구나. 그러셨군요. 신혜영 공보관님, 네. 우리가 전에 미얀마 로힝야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좀 다뤘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미얀마의 카렌족 좀 낯설거든요.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좀 어떤 히스토리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미얀마는 뭐 95% 정도가 이제 불교도인, 그러니까 불교 국가인데 네. 그 안에 많은 소수민족이 있고 이분들이 민족도 다르면서 종교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으로 인정받기도 힘들고 소수민족인 경우에 이제 많은 박해를 받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로힝야족도 있고 많이 들어보신 그리고 비교적 덜 알려진 분들이에요. 카렌족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이제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분들도 굉장히 오랜 세월 박해를 받으셨고 그래서 아까 호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멜락 캠프 같은 경우는 1984년도에 생겨난 캠프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떠나온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3대째 이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태국에서 네. 계속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카렌족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가슴 아프게도 미얀마에서 이제 이분들의 귀환을 허가를 한다고는 하는데 네. 그게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고국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되셔서 이제 법적인 뭐 지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재정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을 모셔오게 된 겁니다. 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엔 난민기구의 전문가시잖아요. 신혜인 공보관은. 전문가의 눈높이에서 난민 이야기를 풀어오다가 오늘 이렇게 시청자,
저랑 똑같은 이 평범한 눈높이로 미얀마 카렌족 난민을 만나고 오신 호란 씨를 만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여쭙고 싶네요. 네. 뭐 우리에게 다가온 이웃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난민을 만나지 못한, 그래서 막연한 나와는 다를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직접 갔다 오신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 공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사실 맞습니다. 제 거부감이라고 하지만 본질은 공포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나의 삶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악감정을 갖고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내 인생이 저 사람들 때문에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인 것 같아요. 네. 거부감이나 혐오 이전에. 네. 그런데 왜 그렇잖아요. 제가 뭐 기고문에도 쓰기는 했는데 층간소음 해소법 중에 하나가 윗집이랑 얼굴 안면 트는 거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윗집에 뛰는 그 꼬맹이 맨날 쿵쿵쿵쿵 뛰는 그 꼬맹이랑 안면 트고 뛸 때 아예 꼬맹이가 또 노는구나. 요렇게 네. 그 애 얼굴이 떠오르면은 화가 덜 난대요. 실제로 스트레스도 훨씬 떨어지고. 그래서 일단 난민을 좋아해 주세요. 난민을 받아들이자. 네.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혜적인, 호혜적인 이런 눈빛을 강요하기보다는 난민이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알고 싶은 네.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난민,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게 살아온 저보다도 훨씬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알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난민 문제나 난민 자체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네. 아직 많이 알지 못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시거나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제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네.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들인지, 어떤 삶을 피해서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난민 알기 이런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불러주세요. 네, 오늘 귀한 발걸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난민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수 호란 씨와 유엔 난민기구의 신혜인 공보관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11월 9일 토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일요일인 내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